네이버에 들어가서 2019년 양도세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양도세 하고 키워드를 쳐서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제 원정동 중앙공인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자료 제가 한번 읽어보고 요거 가볍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오늘이 5월 2일인데 2019년 5월 2일 현재 양도세 및 각종 부동산과 세금 관련 세금 조견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을 이제 양도하고 매입하고 이렇게 여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조견표가 있어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세율표라든가 그거 굳이 외우지 않고 실무적으로 할 때 표를 보고서 표에다가 대입해서 데이터 집어넣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그런 거를 보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기로 하죠. 첫 번째로 양도세율 부분입니다. 해가지고 양도소득세율에서 보면은 세율이 여러 가지 나눠지죠. 보면은 6%에서부터 70%까지 세율이 붙네요. 보니까. 그래서 1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이런 사람이 최소 살기 위한 주거 공간에 있는 그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사고 팔 때는 40%의 세율이 붙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게 뭐가 있죠? 토지와 건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1년 보유하지 않고 팔게 되면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렇게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외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주택 외의 것들은 40%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일반 세율로 가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과세 표준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놨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3억 주고 사서 3억 5천 주고 팔았는데, 그러면 얼마 남았죠? 5천만 원의 이득이 남았는데 그 5천만 원은 그냥 이득금이 되고, 과세 표준은 여기서 공제액을 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공제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집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등기비용 있죠. 등기비용 법무사가 와서 하지만 본인 열적도 있고, 등기비용 들어가고, 법무사가 했을 경우는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에는 중개 수수료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해 줍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집을 사고 팔 때 남은 돈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필히 들어가야 할 비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주는 걸 갖다 공제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한 사람한테 250만원 기초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난 거. 그러면 5천만원에서 취득세 빼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빼고, 등기비용 빼고, 하여튼 중개 수수료 빼고, 그 다음에 개인 공제 250만원 빼고, 그거 빼면 얼마, 한 500만원 정도 빠지겠죠? 그럼 5천만원에서 500만원 뺀 거, 4,500만원 이런 거 이렇게 나온 금액을 갖다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1200만원까지 나왔을 적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4600만원까지 이하로 나왔을 경우는 15%를 적용하는데, 세율을 15% 적용해가지고 나온 금액에서 108만원을 마이너스 해줍니다. 누진공제라 그러거든요. 이 누진공제는 또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냥 이렇게 이제 6%일 적에는 누진공제가 없고, 그 다음에 15%, 24% 각각 딸려있는 누진공제액을 빼주면은 내야 할 세금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4600만 원 때는 15%,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는 35%, 3억 원 이하에서는 38%, 5억 원 이하에서는 40%, 5억 원 초과에서는 42% 해서 뭐 누진공제가 3,540만 원의 누진공제를 하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분양권을 매매할 적에는 무조건 50%의 누진공제,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다음에 미등기 자산을 매매할 적에는 양도세율이 70% 적용하는데, 이 미등기 자산은 뭐냐면은 건축물을 준공해 놓고 그 다음에 법원에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법원에 등기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과태료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상, 자기들 편리한 목적상 가끔씩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등기 상태로 내버려 뒀다가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남은 이득금의 과세 표준의 70%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세율을 굉장히 세금 중과세로 그냥 다 어렵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표에서 외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인 경우 누진 세율의 10% 추가과세거든요. 이거는 이제 토지를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토지를 사는 목적이 있을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토지를 사가지고 나는 이렇게 뭐 업무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건축물도 짓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다 건축물을 짓지 않고 이 사람 원래 목적이 땅값 올라가면 나중에 남겨먹고 팔겠다, 그런 의도라는 거죠. 그 세무당국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땅을 산 걸 갖다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그런 것으로 규정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규정 내야 할 세율에다가 10% 가산 세율을 붙여가지고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인 경우 이 주택자가 누진 세율의 10% 추가과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대개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서울시 전역이 전체가 다, 서울시는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2주택자인 경우는 10%를 추가과세를 하고, 3주택자인 경우, 이건 미스프린트 된 것 같은데, 3주택자인 경우에는 누진 세율에다가 10%, 20%를 추가과세해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세율 적용 원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개의 과세 대상에 2 이상의 세율 해당하면 높은 세율 적용 이렇게 놨거든요.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도 투기가 일어나니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투기 지역을 발표했다가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 발표했다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발표,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다 보니까 막 혼동이 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서 약간 세분화된 건 있어요. 아까 이제 나중에 이 강의 끝부분에 가서 조금 언급을 하겠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표를 보지 않고는 그거를 한 번에 다 외워서 해독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들도 아마 중간중간에 자기들도 이거 말 그대로다가 꿰어 맞추기 식으로다가 붙였다 뗐다 하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고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저기서 투기 일어나니까 투기 막는 임시방편식으로다가 막 갖다 붙여놨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표를 보게 되면. 그래서 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서울이 전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뭐 서초, 송파 뭐 이런 쪽에 강서 이런 쪽에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도 이제 지정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근데 투기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이면은 10% 가산세율을 하거든요. 근데 투기 지역이면서 서울시는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가산, 3주택자는 20% 가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개의 과세 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인데 강남 지역은 다 포함되어 있기 보면은 투기 지역도 되고 조정 대상 지역도 되는데, 투기 지역에서는
10%만 과세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0% 과세하고도 3주택이면 20% 과세하거든요. 그러면 2개 이상 세율이 해당될 경우는 20% 높은 거를 세율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네 보니까 서울시 특이지역 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런데 10%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동, 강서 뭐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는 10% 가산세율 적용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그 조정 대상 지역 여기 나왔대요.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세율 가산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폐지해요. 여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좀 이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할 건데 이거 폐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세종시는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졌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특히 과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2주택자는 3주택자는 10%만 가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세종시에 집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종시에 있는 집을 일정 요건을 갖춘 집을 팔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10%만 가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참 이것도 실무적으로 이거 하기 전에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시 25개 구가 전 지역에 다 조정 지역에 포함되고 경기도는 7개 시가 포함되는데 과천, 성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광교 이렇게 7개 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6개구 해가지고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구, 수영구 그리고 여기서 기장구는 여기 시골 같아가지고 해제됐어요. 들어갔다가 해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주택자 중과세는 언제부터 했냐면은 2018년 4월 1일부터 한 1년 전쯤부터 시행했네요. 오늘 강의하는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추가해가지고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새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지만이 2년 지나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이거를 만약에 채우지 못하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얼마 받아요? 최고 8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여기도 약간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습니다. 조정 대상 구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외에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그 주택을 매입해 놓고 2년 지나면 바로 비과세가 됩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50% 세율 적용 과세 2018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서울 시내에서 분양권은 무조건 그래서 양도세 50%입니다. 세율이. 여기 보면 뭐 일반 서민들은 대개 24% 이하의 세율 구간에서 양도세를 적용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비록 표는 간략한 편이지만 양도세 내용은 매우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간략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 이 내용들 다 섞지으면 양도세는 다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강의하는 건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양도세율표를 보고 양도세를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요게 뭐에 해당되는 건가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구역,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자라 하더라도 2년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10년 보유하게 되면은 10년 보유하고 여기 있네 보니까 10년이 아니라 15년이네. 15년 보유하게 되면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80% 감면.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서 80% 빼주는 겁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 아니고 양도 차익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과세 표준은 최종적으로 개인 공제까지 뺀 거가 과세 표준이 되는데 그 전에
양도 차익, 그러니까 피격경비 이런 걸 빼준 것들이죠. 거기서 그런 양도 차익에 대해서 80%까지 공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조금같이 조정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고, 또 한 가지 있죠. 고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9억 원 이상 넘어가는 주택. 이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살고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비율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양도세 부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5년 이상 이렇게 보유했으면 80%까지 공제해 주니까, 실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간 이렇게 보유하게 되면은 80% 공제받고 나면 실제로 낼 세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일반적인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렇게 나가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이상부터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15년이 되면은 이제 30%로 꽉 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장기보유 특공제 안 되고 그 지역 외의 것들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이렇게 표만 보고 또 이거를 맨날 그 실무에서 양도세 계산에서 신고하고 이런 업으로 삼는 세무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고는 이걸 갖다 적용해가지고 혼내는 거, 이렇게 뭐 조정 대상에 들어갔다, 일반 지역에 들어갔다, 빠졌다, 뭐였다 그러면은 한 번 알아뒀다 하더라도 한두 달 지나면 다 딱 그 포맷이 돼가지고 머리에서 흐려지면서 진가 아닌가 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걸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에 제가 이거 뭐 강의 나갈 적에는 잘 알았었는데, 한참 오랜만에 제가 강의 한번 하니까 저도 하면서도 약간씩 혼동이 올 정도로다가 버벅대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즘엔 이렇게 세법 강의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어색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어색해요.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하게 보니까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세율은 이렇게 보면은 1억 원 이하가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가 10%, 5억 원 이하가 20% 해가지고 35억 원을 초과하면 50%고 누진공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증여는 상속하고 세율은 똑같아요. 세율은 똑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면은 주는 사람, 근데 여기서 보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돌아가신 분이 20억의 재산을 토탈 합쳐서 20억 원이라면 20억 원에 대한 세율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받는 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율은 똑같지만 세율을 적용하는 케이스는 돈을 받는 사람이 세율을 적용받는 그거를 적용하는 경우는 증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뭐 주고 싶든 안 주고 싶든 어쨌든 상속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상속세 있죠. 상속세는 대개 보면은 이제 상속세 적에 세무 덩치가 크고 뭐 몇십억 가고 그렇게 되면은 세무사가 개입을 하는데, 뭐 15억, 뭐 20억, 뭐 이렇게 작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되게 그냥 간략하게 이제 법무사들이 그냥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좀 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상속세를 신고할 적에 이게 나중에 양도할 거를 생각해서 상속 가액을 현 시가를 맞춰서 상속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좀 비싸져요. 취득세가 비싸지니까 당장 세금 안 나오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들은 상속자들한테 이 취득세 많이 내도 나중에 양도세를 위해서 감정평가 받아서 아니면 사례가액으로 조금 비싸게 상속 취득 가액을 높여서 신고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법무사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 그거 해봐야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이득도 없고, 또 상속권자들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지금 당장 세금을 취득세를 조금 내니까 세금 조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시가액으로 이거 신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시가액이 보통 보면은 실제 거래가액이 한 70%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면
15억짜리 같으면 한 10억 정도로 신고해버리거든요. 근데 10억 같은 경우는 상속세 공제가 있거든요. 상속세 공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일괄 공제를 또 5억 원까지 해줘요. 그럼 얼마예요? 10억 원까지 상속 공제 받으니까 실제적으로다가 한 15억짜리 그 재산, 상속 재산이 있었다 한다면은 공시가액으로도 그 상속 신고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만 내고 세금 안 내거든요. 상속세 안 내요, 보면. 한 15억짜리 정도라고 한다면은 1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보고 취득세만 내는데, 이제 여기서 맹점이 있는 게, 이거를 감정평가나 또는 거래 사례가액을 해가지고 상속세를 조금 내더라도 취득가액을, 상속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 나중에 팔 때 양도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거는, 요거는 세무사가 그 상속권자들한테 모아놓고 A는 이렇고 B는 이런데 계획을 물어봐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되고 저럴 경우에 저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그 작은 금액들은 대부분 법무사들이 안 해요. 그리고 특히나 10억 이하 이런 경우 상속가액이, 이런 경우는 상속세가 없잖아요. 상속세가 없으니까 취득세 조금 더 내는 거거든요. 이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아까 여기 나오죠. 보면 뒤에 나오는데,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약 한 4% 정도 되거든요. 3.6%고 그 다음에 저거는 그 증여는 뭐 4%인가 돼요. 3.6%하고 양도세 나중에 아까 봤죠? 양도세 얼마예요? 보면은 보면은 양도세 이렇게 막 뭐 15%, 20%, 30% 엄청나잖아요, 이거요. 보면은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 취득세 3.몇 %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 받을 적에 그런 걸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되게 법무사들이 그냥 안 넘어가고 그 사람들은 수수료 받고 공시가를 해주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놓쳐요. 지금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캐치해 주셨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저런 케이스로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가면은 거기 매매된 가격이 있어요. 사례가액이 나오거든요. 사례가액으로다가 취득가액 신고하게 되면 인정해줘요, 그대로. 그 감정평가사가 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나 뭐 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상속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받고서 6개월, 그러니까 상속은 어떤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 사망 신고된 날짜,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전에 상속권자들이 등기해서 매매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제로가 돼요. 이게 얼마짜리가 됐든 간에. 이런 팁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그 가지고 저한테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권자들한테 상속했는데, 이 상속권 재산을 팔아야 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지만이 어때요? 예.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등기해서 판다 그럴 적에, 자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를 갖다가 20억으로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억으로 등기하게 되면은 취득세 많이 나오죠. 근데 한 15억으로 등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2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5억의 그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그 상속가액과 그 매매가액 비교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매매한 가액을 사례가액으로 다시 잡아요. 다시 잡아서 그 세무서에서는 양도세를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시군구청에서는 취득세는 한번 신고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추정 들어오지 않아요. 왜 너 다시 그 20억에 팔았는데 15억에 신고하냐, 그런 추정 안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그런 그 뭐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상속받고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날 기준에서 6개월 안에 매매하면은 상속세가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거, 요거 절대 그런 거로도 한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증여는 이제 배우자와 배우자끼리,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질 않아요.
보세요. 5억 원 넘어가면 20%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직계 존속과 직계 존비속 간에 있는데 보면은 직계 존속한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은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증여세를 안 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제 직계 이제 자녀가 아들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증여를 할 때에도 5천만 원까지 똑같이 요거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요거는 10년 동안 다 합쳐서 요 금액이 맥시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친족 하는 때는 1,000만 원까지 공제 저게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을 취득할 적에 돈을 모자라요. 그러면 친척이 1,000만 원을 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친척한테 1,000만 원을 받았으면 내가 부모님한테 5천만 원 받은 거, 친척한테 받은 거 1,000만 원 합쳐가지고 6천만 원까지는 자금 출처를 완벽하게 해명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도 되겠죠. 요거 나중에 집 살 적에 자녀들이 집 살 적에 써먹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넘어가고 다음에 또 제가 강의할 적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율하고 세율이 똑같아요. 나오죠, 그죠? 다 똑같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있겠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만 3년이 지난 이후부터 1년에 2%씩 공제되고 최장 15년 이상을 장기 보유했을 때 최고 30%까지 공제됩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빠진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여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이나마도 배제가 되어서 받지 못합니다. 고가주택이거나 비과세 요건 중 특별한 경우, 여기 하나 있죠. 요건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죠. 요거 이렇게 좀 전에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주택을 사고 팔 때 여기 보면은 뒤에 또 나옵니다.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누는데, 그런 데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너 어디서 돈 나서 이 집 사느냐 이런 거를 해명을 하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거 할 적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케이스 있죠. 세대지인 경우 40세 이상이면은 주택인 경우 4억 원까지, 또는 또 30세 이상 세대지인 경우 2억 원까지, 기타 재산, 상한 부채, 이렇게 해서 요런 금액들 있죠. 5억 원, 2억 5천만 원, 요거에 대해서는 출처를 묻지 않고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케이스에 약간 세무서 자료나 또는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사가 안 들어가겠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게 맹신해 가지고 요거만 되면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사 들어간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가 아닌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40살, 30살이 돼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로부터 경제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40살 이상이면 2억 원, 주택인 경우에 30살 이상이면은 1억 원, 기타 재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출처를 묻질 않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자금 출처 배제 기준인데,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야기하려면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돼서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건 표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세,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19년 5월, 오늘이 2일인데 오늘 5월 2일 현재 이게 통용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게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해놨거든요. 무상은 돈을 주고 받지 않고 받는 거, 상속 증여를 말하는 거고, 유상은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취득과 신축이 있는데 보면은 신축 새로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취득은 일반 부동산, 농지 이렇게 할 적에 보면은 취득세가 쭉 나와 있어요. 보면은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달라붙는데, 어떤 경우가 달라붙는지 이렇게 보셔가지고 합계 금액 있죠. 요게 내야 할 취득세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매해서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뭐 6억 원 이하이고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죠. 이렇게 이하일 경우에는 얼마예요? 1.1%의 취득세를 낸다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상속을 받았어요. 이거 어떤 집을 상속받았으면 얼마 내죠? 4%예요. 취득세가 많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신축일 경우에도 집을 새로 지어서 건축업자가 그 취득세를 낼 적에 3.16% 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부동산 사고 팔죠. 뭐 야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냥 그 건축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면은 취득세가 4.6%예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여기 지금 보면은 2019 양도세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2019 양도세 치시면은 요 그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내용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요 강의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 번 더 돌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음은 조정지역과 관련하여 양도세를 나타내는데 그 세부 내용이 꽤 조잡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급히 법 조항들을 갖다 붙이다 보니 결과 내용도 조잡하기가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짜게 끼운 거예요. 보면 이거 뭐 일괄성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막 원칙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막 틀어막은 식으로 해놨거든요. 이게 해가지고 언제 이게 보면 뭐 2001년도 것도 있고 95년도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면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게가 뭐냐면 여기 나와서 보면은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지 않는 그런 거를 갖다 몇 가지 줬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3주택자, 2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이 있고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포함되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들은 2주택, 3주택 중과세 아까 있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었죠. 2주택, 3주택이 중과되는 그런 케이스 거기에 여기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2주택자는 10% 세율 가산, 3주택자는 20% 세율 가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보면은 두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 즉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지역이 부천인데 부천 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집이 두 개죠, 이거는. 근데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면은 무조건 이거는 중과 대상인데 부천에 있는 주택을 팔면은 그 부천에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부천에 있는 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면 복잡한 거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 내용만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면은 요거 조정 대상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거는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2주택 중과 거기 있더라도 조정 대상 주택이 지정에 그러니까 주택이 있더라도 거기 중과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여기는 중과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것도 또 제한을 뒀어요. 보면은 6억 원 이하라는 비용을 해놨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라는 그런 규모의 주택을 해놨고 그 다음에 8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기한되어 있어요. 이게 83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는 5년. 그때 일몰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9월 13일 이후에 조정지상에 그래가지고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서는 임대사업을 내더라도 이게 중과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한 건데 거기 외에 그때 뭐 그것들 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때 이게 중간중간에 땜방식으로다가 특례를 준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해당하면 본인들이 한번 읽어볼 내용이지 전반적으로 이거 일반적으로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저 역시도 그 세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공인중개사들도 자기 지역에서 이게 누가 이런 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 표를 보고서 대답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뭐 여기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장기 사원주택 이런 것들도 거의 살짝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문화재주택, 그 다음에 저당권, 하여튼 또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하나 있네 보면은
2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라면은 중과세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 요거 하나는 하나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거는 뭐 다른 분이 이렇게 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글씨 자꾸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다 해놓은 건데 이거 말 그대로다가 이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 아니면 사실 필요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필요 없는 분들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인 세율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세금의 신고 납부 기간 해가지고 부가세는 이제요, 보통 보면은 간이가세제는 그 다음 해 1월달, 그 다음에 일반과세제는 7월달에 한 번, 그 다음에 1월달에 한 번, 두 번 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1기, 2기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내용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는 보통 양도한 날, 그 달 속한 달 말일 기준 한 달, 두 달 말일까지, 그 2개월까지, 그때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끝나는 거고, 그거 딱 한 건이면 그거로 확정신고가 되는 것이고, 두 건, 세 건 있으면은 확정신고를 또 다음 연대로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 예정신고만 다 해놓고 나면은, 뭐 양도소득세는 그거로 되게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전에 어떻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증여세는 살아서 하는 증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증여세, 상속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치게 되면 3%를 공제해줘요. 세액 공제. 예를 들어서 뭐 3% 그러면은 얼마 되나요? 이게 보면은 세금이 100만 원에 3%면 3만 원 줄여주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고지서가 납부돼서 나오니까 그때 고지서 납부돼서 나오면 내면 되는 거고, 언제 6월 1일 날 현재 소유권자가 이거 내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질 적에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매매 잔금을 치렀으면 누가 돈 내나 그러죠? 6월 1일 날 매매 잔금 치르면 매수 한 사람이 돈 냅니다. 이거는 법원에 접수 그날 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뭐 이렇게 이제 뭐 등기 뭐 60 이렇게 나는데 이거는 되게 사고 팔면 바로바로 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 이것도 그렇고 별 의미 없고, 그 뒤에 뭐는 뭐 임대차 보호법 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몇 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이 좋았으면은 그때 오른쪽 우측 하단 부분에 보면은 구독 버튼인데 그거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새로운 강의를 할 때마다 그 알람이 알려져 가지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